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지난 1월 발표한 바이두 어니 4.0과 화웨이 판고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GPT-4와 클로드 오퍼스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술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선전을 펼쳐왔죠. 하지만 실제 성능은 발표된 수치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혹,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가디언지에서 AI 관련 국제 이슈를 다루는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브라이튼입니다. 날이 흐리던 어느 날 런던 집무실에서 일하는 중에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요즘 들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좀 의심스럽다는 익명의 제보였어요. 평소 같았다면 수많은 제보 중 하나로 넘겼을 테지만 첨부된 내부 문서들은 분명 심상치 않은 정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베이징 국립첨단기술연구원의 연구 성과 발표 자료와 내부 데이터가 담겨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성과들이었지만 AI를 전공한 제 눈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였죠. 특히 딥러닝 모델의 성능 향상 그래프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처럼 너무나 완벽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제가 AI 전문 기자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죠. 기술을 이해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건 단순히 보도자료를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편집장님께 직접 취재를 제안했을 때 그분은 한참을 제 이력서를 들여다보셨어요. 제 중국어 실력과 기술적 배경이 완벽한 위장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준비는 꼼꼼하게 진행됐어요. 가짜 이력서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쉬웠죠. 제 실제 경력에서 조금만 손해보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케임브리지 컴퓨터공학과 졸업장은 그대로 두되 가디언지에서의 경력은 모두 지웠습니다. 대신 런던의 한 AI 스타트업에서 일했다는 이력을 만들어냈죠. 다행히 그 회사는 6개월 전에 문을 닫아서 확인이 쉽지 않을 거였어요. 가장 신경 쓴 건 온라인 흔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정리하고 기자로서 쓴 글들도 최대한 삭제했죠. 대신 AI 연구자로서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 나갔어요. 링크드인 프로필도 그에 맞게 수정하고 관련 업계 사람들과 조금씩 인맥도 만들어갔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끝에 저는 완벽한 AI 연구원 에밀리 브라이튼이 되어 있었어요. 힐스로 공항을 떠나기 전날 밤 엄마는 계속 만류하셨어요. 중국에서의 위장 취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아시니까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죠. 제가 만약 이 의혹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베이징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신분을 점검했어요. 새로 만든 여권과 비자, 위조된 경력 증명서들, 그리고 머릿속에 새겨넣은 가짜 이력들까지.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수십 번 제 거짓말들을 되뇌었죠.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으니까요.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제 가방에 든 노트북이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죠.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입국은 순조로웠어요. 오히려 제 유창한 중국어에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지어주기까지 했죠. 연구소 근처의 원룸에 짐을 풀면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스모그 낀 하늘이 제 앞에 놓인 미래처럼 불투명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저의 진정한 소명처럼 느껴졌거든요. 베이징 국립첨단기술연구원의 면접은 의외로 수월했어요. 제 논문들과 프로젝트 경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죠. 면접관들은 제 중국어 실력에 특히 감탄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에 관심이 많아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제 설명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했어요. 하지만 연구원 신분으로 첫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화려한 유리 외벽 너머로 보이는 연구소의 내부는 마치 완벽한 무대 장치처럼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노비에 걸린 거대한 성과 발표 포스터들, 끊임없이 돌아가는 홍보 영상,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연구원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사무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제 책상에는 이미 보안 규정집이 놓여 있었고 노트북에는 수십 개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죠. 모든 직원의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안내문을 읽으면서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순 없었죠. 저는 이제 이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거니까요. 오리엔테이션 날 처음 마주친 한국인 연구원 강민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의 공허한 열정과는 달리 그의 눈에는 진정한 탐구자의 빛을 발견했거든요. 발표회 중간에 그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은 이곳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죠. 나중에 인사과 직원에게 물어보니 강민호는 꽤 흥미로운 이력을 가진 인물이더군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실리콘밸리의 유명 AI 연구소에서 5년간 최고급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온 천재 연구원이었어요. 특히 그의 윤리적 AI 설계에 관한 논문은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민우 씨는 베이징 연구소에 오기 6개월 전 실리콘밸리의 한 대형 기술 기업과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개발 중이던 AI 모델의 윤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던 거죠. 그 일로 인해 미국 내 여러 기업에서 사실상 입지가 좁아졌고 그때 베이징 국립첨단기술연구원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거라고 했어요. 그의 이력만 보면 완벽한 천재 과학자지만 처음 마주한 인상은 의외로 소박하고 따뜻했어요. 까만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빛,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그리고 질문에 답할 때 잠시 생각에 잠기는 습관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건 제 취재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빛은 거짓도 쉽게 간파할 테니까요. 연구소에서의 첫 주는 마치 미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성과들의 화려함 뒤에 묘하게 제한된 접근 권한과 불명확한 보안 규정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특히 밤늦게 불이 꺼지지 않는 특정 구역들과 매주 수요일 밤 정기적으로 열리는 비밀 회의들은 분명 심상치 않은 낌새였습니다. 제가 베이징으로 날아올 때는 이 모든 게 최대 6개월 정도의 단기 취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소의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강민우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이 이야기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죠. 진실을 향한 저의 첫 발걸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베이징의 겨울은 생각보다 더 추웠어요. 연구소를 향하는 아침 발걸음마다 차가운 북풍이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웠던 건 제가 점점 발견해가는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연구소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신입 연구원처럼 보이려 노력했죠.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출근해서 할당된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고 다른 연구원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때 처음 리우 박사를 만났어요. 연구소의 정보보안팀 책임자인 자오 리우 박사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죠.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과 항상 뒷줄이 반듯하게 잡힌 머리, 그리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까지.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그녀에게서는 어떤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신입 연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리우 박사는 연구소의 보안 규정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외국인 연구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엔 은근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특히 서구권 출신 연구원들을 소개할 때면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입사 첫 주,
저는 리우 박사와 불편한 만남을 가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녀가 제 팔을 갑자기 잡았죠. 제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이 보안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 오해였죠. 제가 IT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녀는 제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압수해버렸어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작업을 못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무 문제가 없다며 돌려받았죠. 그때 리우 박사의 미소에서 은근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연구소에는 수많은 외국인 연구원들이 있었지만 묘하게도 강민호 씨가 눈에 자주 띄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그가 제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른 연구원들과는 달리 이곳의 시스템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제가 연구소의 슈퍼컴퓨터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고 백업 전원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꺼지면서 3주간 작업해온 데이터가 모두 날아갈 위기였죠. 그때 옆자리에서 작업하던 민우 씨가 즉시 반응했어요. 민우 씨는 침착하게 비상전원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가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서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죠. 덕분에 다른 연구원들의 데이터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신 커피 한 잔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민우 씨는 제가 영국에서 온 외국인 연구원으로서 겪는 소소한 어려움들을 잘 이해해줬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베이징의 숨은 맛집부터 일상적인 팁들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죠. 그도 한국인으로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우 씨가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린 긴장감이 가득했죠.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새로운 AI 모델 최적화 프로젝트를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밤샘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다른 연구원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늦은 시간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설명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연구 제안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가 슬며시 내민 프로젝트 기획서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죠. 접근이 제한된 슈퍼컴퓨터실과 보안 서버실을 모두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민우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는데 제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데이터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였어요. 첫 밤샘 작업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서버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죠. 민우 씨가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드렸는데 화면엔 평소 보던 연구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파일들이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밤마다 7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 대한 기록이었죠. 이 회의는 공식 일정에는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파일을 살펴보던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여러 명의. 민우 씨가 재빨리 모니터를 끄려 했지만 전 파일을 복사하느라 움직일 수가 없었죠. USB에 데이터가 복사되는 진행률이 너무나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80%, 85%.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90%에 이르렀을 때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민우 씨의 침착한 대처가 우리를 구했죠. 그는 신속하게 다른 모니터에서 인공신경망 학습 그래프를 띄워놓았고 마치 그것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밤샘 연구에 몰두한 연구원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순간 제 가방 속에서 USB가 분리되는 작은 알림음이 울렸어요. 다행히 경비원이 막 하품을 하던 참이라 눈치채지 못했죠.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우리는 조용히 서버실을 빠져나왔어요. 복사해온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참석자 명단에는 연구소의 고위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발견 이후 리우 박사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어요. 더 이상 은근한 견제가 아닌 노골적인 감시가 시작된 거죠. 제가 늦게까지 근무할 때면 어김없이 보안 점검을 핑계로 들어왔고
제가 다른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 끼어들었어요. 특히 민우 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더욱 그랬죠. 어느 날은 제 컴퓨터에 대한 특별 보안 감사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다행히 저는 이미 모든 취재 자료를 개인 이메일 서버에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모든 키보드 입력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리우 박사가 가장 집요하게 파고든 건 제 과거였어요. 케임브리지에서 누구와 연구했는지, 런던에서의 마지막 직장은 어디였는지, 마치 제 이력서의 허점을 찾으려는 듯한 질문들이 이어졌죠. 다행히 전 모든 거짓말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지만 식은땀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제 원룸 주변에서도 수상한 사람들을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항상 같은 얼굴들이 제 퇴근길을 우연히 지나가곤 했죠. 그들의 손목시계에는 어김없이 리우 박사가 늘 차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빨간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는 연구소에서의 모든 순간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승부욕이 생겼어요. 리우 박사가 저를 이토록 경계한다는 건 제가 뭔가 중요한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첫 번째 밤샘 작업 이후 민우 씨와 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일 밤 연구소에 남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성실한 연구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요일 밤 회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다른 연구원들과 어울리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도 작성했죠. 하지만 모든 순간이 마치 얇은 얼음을 걷는 것 같았어요. 특히 리우 박사와 마주칠 때면 더욱 그랬죠.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의 위장을 꿰뚫어 볼까봐 항상 긴장했으니까요. 우리는 주변 정황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연구소의 공식 예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고가의 장비들, 밤마다 들려오는 서버실의 특이한 소음, 그리고 특정 연구원들의 수상한 행적까지. 모든 것이 뭔가 큰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우 씨는 연구소의 시스템을 속이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우연한 발견이었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안 모니터링실 앞을 지나가던 민우 씨가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대요. 안을 들여다보니 당직 보안 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고 모니터에는 여러 구역의 감시 카메라 화면이 띄어져 있었죠. 그때 민우 씨가 눈치챈 거예요. 서버실 카메라 화면이 15분마다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스템 점검을 위해 매시 정각 후 15분 동안은 미리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는 거였어요. 이건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이었죠. 우리는 이 틈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매일 밤 11시 정각이 되면 민우 씨가 먼저 서버실로 들어가고 저는 복도에서 망을 봤어요. 정확히 15분 안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나와야 했죠. 첫날은 너무 긴장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고 마지막 2분은 초침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죠. 이렇게 5일 동안 조금씩 더 깊은 정보에 접근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회의 일정과 참석자 목록만 확인했지만 점차 회의 안건 그리고 각종 내부 보고서까지 접근할 수 있었죠. 한 번은 14분 30초가 지나도록 민우 씨가 나오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버실 문 앞까지 가서 조용히 노크했을 때 그가 마침 나오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의 메인 서버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주 수요일 밤 회의 직후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죠. 목적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암호화된 패킷의 크기로 봤을 때 단순한 연구 데이터는 아닌 게 분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밤 우연히 발견한 이메일이었어요. 민우 씨가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을 때 실수로 잘못 분류된 메일함을 발견한 거죠. 아카이브드 어전트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였어요. 그 안에는 6개월 전에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모두 극비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중 하나가 연구소의 부소장 장웨이 박사가 보낸 것이었어요. 제목은 단순히 우려사항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장 박사는 연구소가 발표한 AI 모델의 성능 수치가 조작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담아 보낸 거였어요. 특히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실제 성능은 발표된 것보다 30~40% 낮다는 내부 테스트 결과까지 있었죠. 더구나 장 박사는 이 조작이 단순한 업적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해외 투자자들과 정부 기관을 속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기라는 거였죠. 이메일 말미에는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연한 문장으로 끝맺고 있었어요. 가장 섬뜩했던 건 이 이메일의 수신자였어요. 연구소장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기술부 차관과 국가안전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메일 주소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 박사는 이 이메일을 보낸 지 정확히 3일 후에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휴직했다는 공지가 있었죠.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민우 씨와 전 이 이메일을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가 파헤치고 있는 비밀이 단순한 연구 부정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인 기만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민우 씨와 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때로는 단순히 연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고향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면서도 어떤 것들은 여전히 말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연구소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죠.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든 연구원의 접근 권한을 재설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눈치챈 것만 같았죠. 민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았죠. 하지만 그의 다음 제안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직접 수요일 밤 회의에 잠입해보자는 거였죠.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수요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모든 탈출 경로를 외웠고 비상 연락망도 점검했죠. 제 가슴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민우 씨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제가 기자라는 걸 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였죠. 운명의 수요일이 왔어요. 그날 아침 연구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공기 중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니, 어쩌면 그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과를 시작하기 전 민우 씨와 간단히 계획을 점검했어요. 저녁 7시까지는 평소처럼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7층 회의실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죠. 하루 종일 시계를 쳐다보며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에 리우 박사와 마주쳤을 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녀가 평소보다 더 오래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거든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 미소가 오후 내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더 커졌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했죠. 5시 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척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7층 회의실에 가 있었어요. 마침내 6시 40분,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죠. 민우 씨일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들리는 건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죠. 지하 2층 저장고에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라는 거였어요. 계획이 변경된 걸까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지하 2층은 평소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저장고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느낀 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였어요. 민우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뒤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브라이튼 박사?
혹은 제가 부르는 게 맞다면 브라이튼 기자님? 리우 박사의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저의 가방을 빼앗고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리우 박사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그들을 속여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국가안보 위반인지를 말했죠. 저는 필사적으로 민우 씨에 대해 물었어요. 그도 체포됐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리우 박사는 그저 차갑게 웃기만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민우 씨를 위험에 빠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들은 저를 연구소 내의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는데 벽은 모두 회색이었고 천장엔 눈부신 조명이 있었죠.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만 놓여 있었어요. 전형적인 신문실 같았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제 휴대폰과 시계는 모두 압수당했으니까요. 아마 몇 시간은 지났을 거예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리우 박사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로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죠. 그는 본인을 국가안전부 소속 왕요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들의 신문은 교대로 이어졌어요. 왜 여기 왔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저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런던에 있는 제 편집장의 이름까지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리우 박사가 제게 보여준 사진이었어요. 민우 씨와 제가 밤샘 작업을 하는 모습, 서버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 심지어 제 원룸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까지. 그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왕요원은 저를 스파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협조한다면 단순 비자 위반으로 처리해 추방만 시키겠다고 했죠. 그가 원하는 건 민우 씨에 대한 정보였어요. 그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지. 신문이 끝나고 전 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실감이 났죠. 중국 정부의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니. 최악의 경우 저는 외부와 단절된 채 여기서 수년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민우 씨로 가득 찼어요. 그는 무사할까? 혹시 그도 체포됐을까? 아니면 그들의 말처럼 정말 도망친 걸까? 그리고 가장 큰 질문. 그는 제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 만약 그렇다면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불이 꺼진 방에 누워 저는 제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떠오르는 건 비관적인 생각뿐이었죠. 런던에 있는 편집장은 제가 연락이 끊겼다는 걸 알고 있을까? 영국 대사관에서는 저를 찾아줄까? 그리고 만약 여기서 빠져나간다 해도 민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시작한 이 위험한 게임의 대가를 온전히 느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답니다. 감금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시간 감각은 이미 잃어버렸지만 식사가 2번 제공됐으니 아마 이틀 정도는 지났을 거라고 추측했죠. 창문 없는 방에서 형광등 빛에 시달리다 보니 낮과 밤의 구분도 모호해졌어요. 간간히 이어지는 신문과 협박, 그리고 끝없는 고립감에 정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문이 열리고 평소와 다른 인물이 들어왔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마른 체구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말없이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들어 잠시 저를 바라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눈치챘어요. 손바닥에 작은 쪽지가 있었죠. 그녀가 의자 밑으로 손을 뻗어 뭔가를 치우는 척하는 사이 쪽지를 슬쩍 떨어뜨렸어요. 그녀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고 저는 그 쪽지를 주워들었어요. 쪽지에는 내일 새벽 3시에 준비하라는 내용과 M이라는 서명이 있었어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M이라면 민우 씨일까요? 그가 정말 저를 구하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리오 박사의 또 다른 함정일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 소리, 매 그림자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죠. 다음 날 새벽,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죠.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게 민우 씨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죠. 몇 분 후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죠. 민우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났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는 재빨리 제게 다가와 손목의 결박을 풀어주었죠. 그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 씨는 시간이 없으니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속삭였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고 우리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민우 씨는 분명 철저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는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어느 순간에 멈춰야 하고 언제 서둘러야 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평소에는 접근이 제한된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에는 이미 시동이 걸린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석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중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민우 씨가 그를 과거 장 박사의 조수였던 린이라고 간단히 소개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린은 엑셀을 밟았어요. 주차장 출구에서 경비원이 우리를 세우려 했지만 린은 그대로 돌진했죠. 뒤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곧 추격이 시작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베이징의 이른 새벽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민우 씨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제가 체포된 후 그도 연구소에서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민우 씨는 제가 체포되기 몇 주 전부터 장 박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장 박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국가안전부의 감시 속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대요. 그리고 장 박사의 연구팀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동료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왔던 거죠. 장 박사의 팀에는 몇몇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연구소의 데이터 조작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리는 장 박사의 가장 신뢰받는 조수로 장 박사가 사라진 후에도 비밀리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부 정보를 수집해왔대요. 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민우 씨는 바로 린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함께 구출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린은 여전히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정전을 일으키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할 수 있었던 거죠. 대화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건 민우 씨가 제가 기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공통 목표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리는 더 속도를 높였고 차 안의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뒤를 돌아보니 2대의 경찰차가 우리를 쫓고 있었죠. 리는 갑자기 핸들을 꺾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일반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재래시장 근처였죠. 시장 주변 골목은 너무 좁아서 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어요. 노점상들의 물건이 도로까지 나와 있어 차체가 긁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죠. 리는 놀라운 운전 실력으로 복잡한 골목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어요. 순간순간 마주오는 차나 행인들을 피하며 아찔한 순간이 계속됐죠. 이제 베이징의 거리는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차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리는 더욱 과감해졌어요.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 역주행을 시작했거든요. 마주오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급하게 피했고 우리도 몇 번이나 충돌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 위험한 작전은 효과가 있었죠. 뒤쫓던 경찰차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때 민우 씨가 갑자기 린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했어요. 이유를 묻는 저에게 민우 씨는 차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죠. 이미 우리 차량 번호가 경찰에 등록됐을 거라고요. 린은 곧바로 한 쇼핑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미리 준비해뒀다는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를 바꿔 탄 후 우리는 좀 더 한적한 외곽도로로 향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민우 씨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고 여러 번 우회로를 선택하며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려 했어요. 1시간 정도의 긴장된 주행 끝에 우리는 베이징 북서쪽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영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민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된 장소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혹시 정보가 새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30분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한 외국인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우리에게 다가왔죠. 자신을 제임스라고 소개하며 영국 대사관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민감해서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사과하더군요. 제임스는 우리를 그의 차로 안내했어요. 이제 공항으로 향하는 거라고 했죠. 영국 대사관이 저의 안전한 출국을 보장했고 민우 씨도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함께 떠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안전하게 전달해야 했어요. 차 안에서 민우 씨는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데이터 조작 증거, 장 박사의 이메일, 그리고 수요일 밤 회의의 비밀 녹음까지. 제임스는 이 자료들이 영국 정보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어요. 거짓말처럼 추격은 더 이상 없었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공항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우 씨는 저를 잠시 멈춰 세웠어요. 그의 눈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는 이 모험이 끝나고 나면 런던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거짓말 없이 진짜 에밀리와 진짜 민우로 만나자고 덧붙였죠. 국제선 출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인데도 뒤에 남겨두는 것들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 떠나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강민호라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베이징에서의 위험한 경험은 이제 과거가 됐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여전히 제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어요. 진실을 위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이제 저는 정의롭고 윤리적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저널리즘의 제 커리어를 집중하기로 했어요.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우 씨가 했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거짓말 없이 진짜 에밀리와 진짜 민우로 만나자고 했던 그 약속.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답니다.